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질문하고 이제 공격과 수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전미 선생님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예. 네. 혹시 네. 이 자리 준비될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잠은 편히 주무셨을 테고. 네. 잠은 너무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정말 모처럼 푹 잠을 잘 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아마 에너지를 모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정말 지금 저는 이 자리가 약간 남다르게 감회로운 게요. 8년쯤 전에요. 문학톡톡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제가 작가의 이사를 잠시 했을 때 이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명을 이 하셨다고 제가 제호를 들었어요. 제가 한 개 뽑혀가지고 이 제호가 된 건데 여러분 그 이름 이후에- 지어주신 분에게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전 회장님 계셔서 약간 쑥스럽긴 하네요. 네. 근데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저한테 이 코너가 일시집을 냈을 때 오기는 했는데 제가 이걸 수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유가 이유는 궁금한데요. 그날 이후라는 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예. 네, 그 이후에 이게 91번이나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8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날이 더 발전해 가고 있는 코너가 되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더 기쁘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드디어 이제 제가 앉게 되었고 더더욱이나 올해 집행부가 바뀌었는데 첫 자리로 네. 오늘 제가 여기 초청을 받아서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막 떨리기도 하고 오늘 어떻게 진행을 재밌게 해야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네.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서툴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이고. 말씀 너무 길죠.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오늘 선생님의 날인데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8년을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네, 네 마음껏. 8년을 장장 기다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이 집행해 주시는 시인님 이민아 시인님께서 이렇게 예쁜 꽃도 제가 또 바지를 키우다라고 바질까지 네네. 준비해서 이렇게 화분으로 또 예쁘게 장식까지 해주셔서 더 감사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귀한 시간에 이 강의라네요. 제가 참 선생을 올해 그만둔 지 1.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 저를 위해 저 만나려고 와주셔서 저는 또 이 오신 분들에게 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간이 귀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말 잊지 않고 귀하신 분 오신 분 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놓칠지 모르는데 이렇게 인사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8년 만에 앉으신 이 자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 김전미 시인은 부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지금 여기 시집 제일 뒤에도 아주 간명하게 양력을 적어 놓으셨는데 2002년 문학과 의식으로 등단하시고 시집으로 1시간 후 세상은 제7회 요산 창작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교편을 잡으셨고 이제 지금 전업 시인이 되셨는데요. 우리 김전미 시인 말씀하신 그 등단 이후 지금 20년 지나서 2022년이죠. 그래서 20년 동안에 2편의 시집을 상제한 그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이게 태작이라고 하기는 좀 버릇이 없습니다만 그 작품집 수도 적은데 각별히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좀 먼저 한번 말씀을 듣고 이제 김필남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질문 들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아껴서 시집을 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아껴서라기보다는 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한 30 몇 년 동안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물론 교편을 잡은 게 전부 뭐 이렇게 이유는 되지 않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잡다하게 학교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대부분 많은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연히 시작이 조금 밀리기도 했고, 그리고 뭐 학교 초창기에는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다른 데 또 좀 빠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영화 같은데, 근데 빠져서 여기 영화평론가님도 계시지만, 예, 영화에 빠져 있어서 그냥 보러 가는데 절대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에서 좀 시간도 뺏겼고, 그리고 그때는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교사로서도 충실하게 할 걸 다 해야 됐었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시인이라 시를 또 청탁이 밀릴 때는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리고 또 교사로서 또 다른 수업을 하는 일 외에 일을 제가 좀 많이 했는데 그런 일들에게 시간을 좀 많이 뺏기고 독일에 미쳐서 독일어 한다고 또 온 데를 다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느라 제가 시작에 전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네.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작에 한번 살짝 심화가 온다면 미쳐보도록 할 우와. 예정입니다만 아직 심화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네요. 불행하게도. 언젠가 오겠죠. 인생에서 한 번은.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쓸 때 그 이야기가 나를 찾아왔을 때 써야만 했을 때 이럴 때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앞으로 한 2권 정도는 더 낼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까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궁금증을 망라해서 엄청 많은 질문을 준비해 주신 김필남 선생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김필남 선생님 방금 영화에도 절대 시간을 뺏겼다라고 하는 김전미 시인 말씀처럼 그 영화 평론이 또 업이시잖아요. 그 영화를 보는 시각, 시를 보는 시각으로 선생님께서 어떻게 김전미 시를 읽으셨는지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도 해주시고 또 말씀 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릴 때 저 이렇게 둘이 선생님 시인분이랑 떨린다, 막 떨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많이 떨려 하는데 사실 이번엔 하나도 안 떨렸었어요. 왜냐하면 김전미 시인님과 되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사전에 만나서 또 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교감하고 해서 하나도 안 떨렸는데 여기 오니까 또 막상 굉장히 막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괜찮겠구나,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얹혀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집도 참, 네, 보시면 너무 예쁘게, 네, 예쁜데 안의 내용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끔 하는 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 모든 예술 작품이 그렇지만은 김전미 시인의 시는 특히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찬히 둘러보고 그리고 또 슬픔이나 이별, 뭐 해안의 감정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시에 녹아내리고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사실 체화해서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힘든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인에게 시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완성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답하셔야 될 질문이 워낙 많아서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시인에게 시는 무엇인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의례적인 질문 같은데요. 늘 있는 그래서 그 의례적인 정답은 생략하고 저한테만 관계되는 경우로 얘기한다면 그냥 저는 사실은 처음에 학창 시절에 산문을 먼저 썼고 시를 그때는 정말 간혹 썼는데 어쩌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거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문예반을 하게 되고 또 대학교 가서 문예 활동을 하게 되고 동인 활동 같은 걸 제가 동인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였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시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다가 글로 전향한 것이 상상력의 문제였습니다. 상상력이 무한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중에서 산문보다는 시가 가진 그 여백을 포함한 상상력이 저를 감동시켰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흥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는 어떤 작품을 어떤 식으로든 시인이 시를 썼을 때 그 시를 내가 쓴 시가 나왔을 때는 남의 글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감동의 몫이고 그 사람이 펼쳐지는 세계에 있는 상상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주는 매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그 시가 완성되는가 하는 것은 정해진 답이 답이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A라는 사람 만나면 A, B라는 사람을 만나면 B.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는 제가 가진 감정으로 나오는 글이고 이미 이제 제 손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제 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저한테 다시 인사를 했을 때 정말 반갑고 편안하고 좋아서 시는 저한테 흥분을 일으키게 해주는 요소고 그리고 요즘에 이 시집에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은 2부인데요. 2부의 식구 관련 뭐 이런 시 제목으로 나오는 시인데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고통도 있었고요. 제 개인적인 아까 그날 이유 같은 그런 걸로 봐서 시를 쓴다는 것은 저한테는 삶의 힐링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어느 날 시가 와서 그게 시로 승화되어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시가 완성되었을 때는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시는 요즘의 시는 힐링입니다. 네. 그리고 시는 쓰고 싶을 때 저한테 시가 올 때 저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막 억지로 쓴다고가 아니라 근데 이게 너무 문득문득 오기 때문에 사실은 놓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막 이렇게 막 메모를 한다든지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주로 머리로 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사라지고 나면 시는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이미지로 또 다시 다가오고 제 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작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나가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바로 이렇게 시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와서 책상 앞에 앉아 있기보다는 그냥 바로 이런 이미지들을 붙잡아서 쓴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집이 발간되기 전인가 이제 발간되고 난 다음인가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시집 요 제목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네, 오늘은 눈이 내리는 저녁이야인데 그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뜬금없이 네, 오늘은 눈이 내리는 저녁이야 하고 이제 오늘은 눈 내리는 저녁이야 사이가 느껴지시나요? 어떤 제목이 더 낫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시면서 이 조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되게 소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한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 된 이유 저한테는 이제 뭔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표제작이 된 이유도 있을 거고 굉장히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각별히 이 시가 좀 길기도 하고 우리 김예강 선생님 준비 힘들게 해주셨을 텐데 낭독도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들을 텐데요. 말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집의 제목을 오늘은 눈이 내리는 저녁이야라고 제가 정하기 전에요. 사실은 이제 작년 초에 약간 100%는 아니었지만 약간 이제 교편을 놓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학교 생활을 그만두기 전에 그동안의 삶의 한 단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 단계가 끝나는 것을 어떻게든 정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선 첫 시집 이후에 거의 8년이 흘렀더라고요. 그 8년 동안 썼던 것을 좀 모아보고 정리해보고 하다가 그때 생각으로서는 끝과 시작, 새로운 한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 이런 걸로
시집을 묶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 그보다 더 이전에 11월 언제쯤이었는가 본데요. 어느 날 퇴근하는 시간에 갑자기 당연히 부산에 눈이 안 오죠. 근데 퇴근하고 운전해 가는데 제 눈앞에서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 시가 순식간에 저한테 왔었거든요. 오늘은 눈이 내리는 저녁이야라는 게. 그래서 이것을 쓰고 난 뒤에 이상하게 제가 쓰는 평소에 쓰는 그 기법도 아니에요. 이 시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갈수록 집에 와서 이제 써놓고 읽어보고 다시 다듬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이 시가 저한테 이 20대의 이야기라 그런지 굉장히 저한테 밀착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나중에 처음부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집 제목을 정할 때 그런 생각, 이번 시집은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의 이야기를 표제로 내세워야 되겠다. 이 시가 이렇게 나한테 오랫동안 나를 강하게 끄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오늘은 눈 내리는 저녁이야라는 것은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제목으로 쓸 거야 하고 언니한테 제 언니가 김상미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한번 처음으로 나 시집 낼 건데 그때는 시집을 내겠다 지원금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이전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 시집을 제목을 이렇게 쓸 건데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언니의 대답이었어요. 그냥 눈이를 빼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을 했죠. 그게 더 오래된 시력이 있는 선생님이 해준 말인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호흡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에서 리듬과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원래 시는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눈 내리는 저녁이야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시 전반에 걸쳐져 있는 그 감정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눈이 내리는에서 눈이가 들어간 거 안 들어감의 차이는 크다. 제 리듬에 안 맞다고 안 하겠다 하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서 필람쌤한테 물어봤어요. 이 눈 내리는 저녁과 눈이 내리는 저녁이 어떠냐고 그냥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를 알고 싶어서 사실은 제 마음 속에는 이미 결정이 나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필람쌤 대답이 역시 저와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대답 흔쾌히 기분 좋게 응해주시지 않았나 하고 선생님 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죠? 지금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질문도 많아서 조금 더 속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김필남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질문이 5페이지거든요. 근데 이거 다 하려면 우리가 그 콜로키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안 되고 우리 김필남 선생님이 정말 꼭 독자분들과 이 시집 읽을 때 이런 질문 같이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거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들켰는데 질문지를 공유하고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 좀 질문을 보고 싶다 해서 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첫 번째고 해서 저는 그 시집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시인이 말 하나로 시작해서 또 각부마다 또 제목처럼 문장들이 달려 있거든요. 뭐 눈을 감으면 가끔은 폭설이 내려 내 글들은 내 방에 사물이 되고 요게 이제 한편의 시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시의 그 문구를 가져와 가지고 이 시의 1부나 2부 이렇게 3부, 4부의 분위기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카톡에 이렇게 글 문장을 하나 써놨는데요. 지금 저는 1부의 그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빌려와가지고 시인의 글을 저도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이런 이 개인적으로 이제 각부의 분위기를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인의 의도도 담겨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는지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묻어 있을까요?
시인의 의도는 그냥 소제목을 하나 내고 싶다라는 게 제 의도였고요. 그 중에서 좀 더 이게 좀 와닿는 부분을 그냥 뺐고, 사실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는 요 소제목을 뽑는 데서는 저 언니가 좀 도와줬어요. 그냥 제가 한 것보다, 왜냐면 제가 좀 바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셨군요. 그 당시에 뭐 정리하느라고. 근데 뽑아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쓸 건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저한테 있는 걸로 딱 저기하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뽑았더라고요. 제가 뽑아도 그렇게 뽑았을 것 같은데 그냥 무슨 의도는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1부에는 제가 좋아하는 시편을 좀 많이 묶었고, 그 다음에 2부에는 마이크를 아까 이렇게 해주셔야 말씀한 대로 영상에도 들어가고 예, 있기 마이크를. 치유하고, 네. 치유하고 그다음 3, 4부는 생활에서 제가 체험해서 느꼈던 것 주로, 그리고 제 생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묶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그걸 하나 묶은 거고요. 그다음 지금 조금 바쁘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 다른 의도는 크게 없습니다. 아 예. 네, 그 다음에 이 제목 순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지에 보니까 시집 순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언급한 게 있는데 이건 그냥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안 묶었는데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게 좀 판을 맞춰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출판사에서 의뢰를 해와서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다. 저도 이제 편집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판을 만드는 게 꼭 제가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요구를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시집의 판이 잘 안 맞춰지기 때문에 그 출판사에서 그러면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춰달라. 그래서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는 시 읽으면서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그 하자와 시인의 거리가 느껴지는 시들도 많은데 김전미 시인의 시는 굉장히 시적 하자와 시인이 목소리가 굉장히 가깝게 밀착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수국한다발이라는 시는 네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결혼식 사진을 봤는데 너무너무 동화 같은 사진이 이 시를 읽으면서 계속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국한다발이 어떻게 이제 쓰여졌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필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는 제가 느끼지 않고 제가 체험하지 않으면 시를 잘 못 씁니다. 제가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눈으로 본 것, 제가 느낀 것, 그것을 제 안에서 다시 시로 만들어내는데요. 수국한다발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제 결혼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0%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는 사실 그대로는 아니니까요. 근데 제 결혼식 이야기가 맞는데 제가 인생에서 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결혼을 늦게 50이 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올드미스인 분들 힘내세요. 제가 힘내는 모델이 되는데. 저 말고 계신가요? 없죠. 저 말고는. 아 그러면 있구나. 미나 시인께서도 네. 힘내세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결혼을 포기하는 무렵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정말 따뜻한 결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굉장히 아껴주고 제가 힘들 때 정말 인생에서 힘들 때 제 옆에 와서 있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나 옆에 있어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때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착했던 것 같아요. 너무 착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사랑하면 다 착해지는데 그것보다 전 조금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삶과 사람과 이런 관계들에서. 그래서 굉장히 착해졌고 착한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되게 못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때 결혼식은 한국에서 제가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지 못했고 독일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찾아온 우리 선배님 부부가 일부러 결혼식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 멀리까지. 그분 선물이 이제 수국이었는데 그 수국을 보는데 갑자기 이게 내 결혼과 함께 연관이 되면서 나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수국이 지금 저도 수국을 하나 뭔가 아까 봤는데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수국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주는 그런 꽃이더라고요. 제가 꽃말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보는 그 수국이 줄기가 딱 한 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가 딱 한 대예요. 근데 그 대가 나무 같았어요. 너무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그 단단한 그 대가 가늘어도 손가락 제 굵기 요 정도 요 반밖에 안 되는 굵기였는데도 제가 부러뜨릴 수가 없을 만큼 단단한 줄기로 그 많은 꽃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아, 사랑 이런 거구나. 그래서 수국 한 다발은 정말 제 결혼식 이야기면서 정말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 감정을 그 당시의 감정을 표현한 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도 좀 예쁜 시 같았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앞으로 계속 단단하게 하고 싶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 남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저도 결혼을 못했는데 결혼을 한다면 독일에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첫 번째 시집도 가져오셨는데 첫 번째 시집하고 두 번째 시집은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시집에서는 굉장히 연애, 뭐 사랑 이런 느낌들도 많이 들었는데 두 번째 시집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금방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셔가지고 순서를 좀 바꿀게요. 눈오리나 그날 이후, 뭐 나의 선물 등을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아픔 요런 이제 금방 굉장히 따뜻한 감정을 담아 놓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배치도 보면은 따뜻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아픔을 배치하고 굉장히 뒤에는 또 바로 뒤에 나오는 시가 오분우라는 시인데 근데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시도 배치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김정민 시인이 병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굉장히 몰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들도 근데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약간씩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게 뭐 눈오리에서 보여주는 병에 대한 감정 그리고 또 그날 이후에서는 또 굉장히 드러내고 이제 시인의 목소리로 아픔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른 이야기고 사실 제일 먼저 눈오리는 언어 유희를 이용한 재밌고 좀 귀엽고 즐겁게 쓴 거고 이거는 제 병이 아니라 우리가 2년 동안 넘게 지금까지 처해 있는 코로나 시절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힘든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좀 그냥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바지를 키우다도 마찬가지인데 절망하지 말고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게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팬데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게 극복하고 너무 힘들게 견디지 말고 그냥 아름답고 즐겁게 한번 생각을 전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눈오리는 사실은 눈오리 딱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미칠 것 같이 이쁜 거예요. 귀엽더라고요. 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예쁜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이쁜 것을 마음에 담으면 이 팬데믹 시절도 즐겁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를 쓴 거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다음 눈오리는 또 한편으로 딱 보면 눈오리 한 명사지만 눈오리 하면 팡팡팡 눈이 내리는 거잖아요. 눈이 올 거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언어 유희를 같이 느끼게 적은 거고요. 그다음 그날 이후는 그날이라는 것은 제가 사실은 뭐 저는 이런 걸 별로 힘들게 말하진 않습니다만 전 이제 제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에 정말
첫 시집을 내고 굉장히 이제 좀 저도 문학인이 되어 보는구나 하고 뭔가 이게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그 시절에 다 끊긴 이유가 암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아까 이 문학 톡톡도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시절이 바로 항암하는 시절이었고 네네. 좀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 견디긴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만큼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 저 기독교 신자도 아니지만 내 기도를 했습니다. 아산병동에 안병동이 서관인데 그 길을 갈 때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요만큼만 주셔서 저 힘든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병을 이제 극복을 했는데 의외로 글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저 아무것도 하지 말래서 그때부터 집에서 책도 잘 안 봤어요. 책도 보면 안 되고 컴퓨터도 찍지 말라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그냥 쉬게 이렇게 이제 있다가 보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글도 많이 쓸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어딘가에 여행을 갔다 여행지에서 글 많이 쓰겠지 저는 못 써요. 저는 그게 저한테서 다시 되돌아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즐기거든요. 여행도 그대로 즐기고 병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게 다 지나도록 이제 그냥 지내는 거죠. 네. 그 글을 쓰지 않고 그냥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때 하는 생각들이 저를 많이 성숙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1시집과 2시집이 다를 수밖에 없고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8년이란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 쓸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하지 말라 했지만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사람들 관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부모님도 다 안 계시고 좀 힘들었겠죠. 그죠? 혼자서 결혼도 안 한 상태인데 혼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했고 그 사이에 지금 제 남편이 되어진 그분이 어쨌든 저한테 힘을 많이 줬었어요. 힘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응원해 줬지만 어쨌든 그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감사함으로 이제 다 거의 제가 제 병상 일지는 한 편밖에 안 적은 것 같아요. 병으로는. 그러기 쉽지 않은 그날 시기인데. 이후 말고는. 그리고 나의 선물은 병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병이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이제 뭔가 이게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저 좋아하시는 분이 근데 너무 가방을 하나 받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깨에 무거워서 멜 수가 없는데 그분의 그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제가 간직하고 싶어서 제가 그 가방은 멜 수 없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안기 위해서 쓴 시예요. 그대로 정말 그냥 안 들어서 그 가방을 들고 다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시로 표현한 그래서 그 자리가 그대로 있게끔 한 걸로 시를 썼고 이번 시집은 거의 다 보면 제가 체험한 이야기들의 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참 맞다 아까 여기 계시는 독자님 중에 한 분이 그날 이후에 너무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같이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제 시가 어쨌든 그분에게 약간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 준다면 저는 시인으로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날 이후 아까 공감하신 독자분 어느 분이세요? 네, 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선물 드릴랬더니만. 그래도 받아가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네, 지금 나오시죠. 이제 바로
어느 분이십니까? 제일 뒤에 오십시오. 바로 앞에서 전달 받으세요. 바로 뒷분도 오시고. 네, 예, 앞에서 받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 작가가 자기 삶의 시간을 점여서 글을 쓸 때 아픈 걸 들키지 않고 싶어 하기도 하고, 고양이과의 동물들이 또 그러듯이, 맹수과의 동물들이 그러듯이, 또 어떤 분은 그걸 자양분 삼아서 더 드러내면서 작품 활동하기도 하시는데, 되게 깔끔하게 한 편만 투병기를 쓰셨다고 하시네요. 네, 김필남 선생님 그 질문 듣고 바로 김예강 선생님 신앙송 네네. 이어드릴게요. 네.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금방 또 경험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를 읽어보면은 이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미지를 감각하게끔 만드는 이미지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지와 또 산문시도 또 굉장히 이렇게 균형감 있게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전미 시인은 아까 영화 얘기도 하셨는데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영화의 이미지와 그리고 또 영화 하면은 또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서사도 같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시가 이제 나왔구나, 이렇게 균형감 있는 시가 나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이제 이런 표현 방식을 어떤 균형감 있게 다루려고 했는지 체험과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셨던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태어나서 우리 집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집이었고 가족들 행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거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화를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했던 예술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물론 그땐 예술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그리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냥 색깔만 칠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렸거든요. 그리고 많은 그림들을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너무 많이 봤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 미술반을 하면서 화랑을 혼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광복로가 화랑가였는데 토요일 오후에 화랑을 다녔어요. 저 혼자. 그러면서 어쨌든 화랑은 공짜니까 돈이 안 드니까 그냥 한 바퀴를 쑥 돌고 가는데 거기에서도 보고, 그리고 이제 기획전 같은 게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문화 작품들, 예술 작품들이 우리가 손만 뻗으면 다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귀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으로 그냥 나와 있는 어떤 기획전 같은 것도 좀 많이 보러 다녔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행히 중학교 때 그림을 그리는 화가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리 미술 선생님이 화가셔서 우리에게 강제로 그런 그림 전람회를 가게 하기도 하셨어요. 숙제를 내주신 거죠.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이제 그림을 보면 그 그림들이 구상 있죠. 그냥 뭐 구체적인 사물이 있는 그런 그림이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저는 비구상에 빠져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비구상과 그 비구상이 아주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반추상적이거나 뭐 이런 그림인데, 그런 게 저한테 어린 나이에 제 나름대로 읽히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저한테 막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림 앞에서는 참 오랫동안 그림을 보기도 하고, 그 작가, 그때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 그림을 그린 작가 화가와 제가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다가 뭔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영향도 있었지만 또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도 굉장히 이미지화로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스캔을 뜨듯이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참 잘한 편이었는데 교과서를 어떤 애가 달달달 외워서 그걸 왜 외우느냐고,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잘하네요. 걔는 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애인데.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하지 하고, 이제 그럼 너는, 그래서 난 몰라, 난 그냥 책만 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해서 그거 아마 교과서 뭐 예를 들어 50페이지 중간쯤에 있을걸, 이렇게
그때 본 것 같은데 하면 딱 펴면 그게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외우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그냥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이미지로 제가 사물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오랫동안 제가 이미 사물이나 뭔가를 기억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글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뭔가가 이미지로 머리에 구체성을 띠지 않으면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글도 그냥 막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 머리에서 글을 만들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시를 쓰는 것도 저는 대체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를 써야 되겠다는 그런 게 정해지면 그냥 그림을 그리거나 제가 머리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영화를 찍거나 주로 영화 좀 긴 경우는 영화를 찍어요. 그리고 짧은 것도 사실은 영화 한 편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영화를 찍거나 해서 그걸 시로 표현하면 이제 시가 되는 것이고 사실 영화는 안 찍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제 글이 되는 거 같아 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시를 쓰는 그 법을 제 나름의 법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냥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쓸 거고 사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저는 시 창작 공부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디에 가서 뭐 이렇게 글쓰기를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글은 어느 날 글도 그냥 쓰게 되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늘 후배들한테 말하는 건 가장 좋은 텍스트는 남의 시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뭔가 이게 형식의 틀을 저한테 심어놓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그냥 쓰는 방식에서 쭉 보면은 제 형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미지가 뚜렷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영화에 좀 빠져 있는 지금도 여전히 영화를 손 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굉장히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만큼보다 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했었고 늘 영화를 머릿속에 영화처럼 시를 그리고 찍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그럼 제가 마이크를 받아서 뺏어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앙송을 어느 분과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까요 했더니 첫 번째로 꼽아주신 분이 김예강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제시 낭송을 들어볼 텐데요. 스크린 내려주시고 김예강 시인님 모시고 이 이미지와 서사가 좀 더 버무려진 시 오늘은 눈이 내리는 저녁이야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예강 선생님 앞으로 모실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눈이 내리는 저녁이야. 오늘은 허리고 햇살이 없었어. 그래서 눈이 내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 바람이 꽤 찼고 거리의 차들은 재빠르게 헤드라이트를 켰지만 눈이 오는 저녁은 어둡지 않아. 눈을 감으면 가끔은 폭설이 내려. 나는 점점 운전이 어려워지고 도로 앞에 놔둔 산은 자꾸 미끄러져 가로수와 부딪히곤 해. 오늘은 바람이 차고 햇살이 없었고 눈이 내려. 종일 캐캐 묵은 추억을 꺼집어냈지만 너무 눅눅한 먼지 때문에 왼종일 기침이 멈추지 않아. 오랫동안 너를 기억해 보려 했지만 인간의 기억 따위 너무 믿지 마. 코너를 돌면 아카시아로 내려가는 길이 보여.
아카시아에는 낡은 형형색색 불빛과 바람에 젖은 테이블 세트들이 여기저기. 방석 없이 앉기엔 너무 차가운 이야기들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속으로 까릿한 기억이 나오는 곳이기도 해. 참 오래전의 풍경이네. 눈이 오지 않는 곳에 내리는 눈발, 손발이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하는 청춘들. 돌아보아도 눈뿐인 모노톤 하늘. 눈 사이로 녹아 흐르는 물의 하늘. 눈이 오는 아카시아에 쓰는 이별하지 말아줘. 너무 어둡고 너무 밝은 그곳에 이별은 아주 오래 생채기를 내곤 해. 오늘은 흐리고 바람이 차갑지만 눈이 오는 건 아니야. 눈은 내 눈 안에서만 내리고 있어. 아마 그래서 너도 눈이 내린다고 믿고 있는 거겠지. 기억은 그런 거야.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밤을 함께 보낸 아카시아의 밤에도 우리는 그렇게 바닷속으로 내리는 눈 속에 파묻혔던 거 알아? 오늘은 흐리고 햇살이 없었고 눈이 내리지 않았어. 그래서 눈이 내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 바람이 꽤 찼고 거리의 차들은 재빠르게 헤드라이트를 켰어. 눈이 오지 않는 저녁은 너무 어두워. 눈을 감아도 눈이 오지는 않지만 나는 점점 운전이 어려워지고 도로 앞에 놓아둔 산은 자꾸 미끄러져 가로수와 부딪히곤 해. 오늘은 바람이 차고 햇살이 없었고 눈이 내리지 않아. 그래서 나는 눈이 내리는 멜랑콜리한 아카시아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너를 물에 젖어 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눈이 오는 오늘 저녁을 기억해. 오늘은 눈이 내리는 저녁이야. 여러분 그 두 낭송자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정말 낭독만 다 듣고 싶네요. 우리 김필남 선생님 준비해 주신 질문을 좀 빨리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다 못할 것 같고 배도 아마 많이 고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이제 김전미 시인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적이기도 하고 서사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그런 애정이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지만은 영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예술, 뭐 도시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는 또 피카소와 오우라는 작품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마치 전시회장에 가서
작품을 같이 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명주실로 이제 피카소의 그림을 표현한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드릴 내용을 저는 그 뭐 아랍어 시험에서도 그렇고 뭐 시험지가 뒤돌아웃는다, 그리고 또 바지를 키우다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요, 절망하지 말아요라고 바질이 말을 건네고 있고요. 또 물고기 키우기라는 시에서도 작은 물고기의 입장에서 시를 서술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저는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물고기 키우기 같은 작품은 이제 물고기는 자신을 종처럼 서술하고 있지만은 갇힌 어항 속에서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고 있고, 굉장히 그 갇혀 있는 물고기가 훨씬 더 지적이고 자유로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런 이제 사물 타자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시에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도하고 아마 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신 건지. 네, 네, 평론가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요. 막 지금 막 여러 가지의 질문을 뭉텅거려 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하나씩 떼야 되는 서로 다른 질문들을 막 하셨거든요. 근데 피카소와 그 오후를은 꼭 피카소에 한정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단지 피카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로 20세기에 예술의 전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유로 피카소라는 이미지를 가져왔고, 실제로 제가 피카소 박물관 여러 군데를 많이 갔었고, 그렇다고 해서 피카소가 지금 세계적인 인기 작가라고 제가 막 피카소가 최고의 작가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있거든요. 피카소보다는 이제 만약에 한다면 그 화가를 든다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냥 지나간 시절에서 미래를 다시 보고 싶은데, 그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전복, 피카소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해화를 바꿀 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꿀 때, 피카소가 바꾼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바뀔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발전의 기대감이죠. 발전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이미지로 나를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돌이켜보면, 내 지금 이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다른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인간의 힘을 믿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치유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각자의 본방이 있다는 것, 모두가 각자의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생성과 소멸이, 그리고 자람이 다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쓴 거고요. 그다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소재도 마찬가지 명주실에 대해서, 사실은 명주실은 좀 고급스러운 소재잖아요. 근데 린넨이 고급스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서로 고급진 거와 고급지지 않은 것들의 조화로운 만남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조금 의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어울리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막 빨라지는데 그다음 물고기 키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때 좀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우리가 그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정치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결국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진다고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듯이, 그냥 그 부분을 그렇게 독자님께서 각자의 방식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치적인 의도로 썼습니다. 그 시는 물고기 키우기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갇히지 않고 열려 있는 상황 가졌다고 해서 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가진 게 무엇일까,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열려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지 않을까,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막 마음이 빨라지는데 아랍어 시험은요, 한번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오랫동안 제2 외국어 교사로 있으면서 가진 서러움이 그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수능 감독을 하는데 정말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수능 감독을 하는데 아랍어는 한국에서 배우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시험은 3번째로 많아요, 시험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웃기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면서 시험을 실제로 치고 온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정말로 그 아이들이 뭐 글자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그날 울고 싶고 참혹했거든요, 제 심정이. 내가 이런 교직에 이런 상황에 교직을 계속 이 선생님을 해야 되나, 그것도 이 대한민국에서 제2 외국어 선생님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수능 감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서는 그 시적으로 변화시켜서 적은 거고요. 뭐 바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적었고, 이런 시들은 가끔씩은 나를 떠나서 사물이 시적 화자가 되는 것은 좀 즐거운 일이고 재미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한번 시화시킨 겁니다. 네, 생각하는 것. 되게 이제 아까 거의 10년 가까이 준비한 시라는 게 금방 말씀하신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직 생활,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아직 2부까지밖에 못 왔거든요. 4부까지인데 반도 못 왔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일상과 이런 또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잘 천착한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까 이제 아픈 부분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2부였던 것 같은데, 2부에서도 이제 식구, 식사, 먹는다라는 의미가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시인에게 가족의 의미는 또 상처같이도 느껴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에서는 또 외로움의 근원이라고도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먹는다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제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게 봐도. 네. 네, 약간의 가족들 간의 갈등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고, 사람들에게 가장 내밀하면서 가장 깊고 가장 큰 상처와 가장 큰 희망을, 그리고 환희를 주는 게 가족인데, 제가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식구라고 한 것은, 식은 그야말로 먹을 식자에 입구자잖아요. 먹는 게 아주 중요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지 못하면, 내 밥을 같이 나누지 못하면 과연 그 사람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식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식구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이제 식구는 일반적으로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밥을 나누지 못하고 내가 혼자 밥을 먹어야 되고 늘 먹는 것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가족일 뿐이지, 그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 대한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는 식구이면서 또 뒤에 보면 식구 같은 이름으로 화해도 있고 한데, 결국은 먹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라는 것을, 더 깊은 가족이라는 연대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먹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하는 데 대해서 조금의 사적인 고통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를 쓰면서 벗어나고 싶고 힐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의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써졌기 때문에 그걸 써지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프지만 이렇게 치유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걸 받았을 때 사실은 좀 많이 편안해지고 기뻤거든요. 그래서
나와 같이 아니면 우리 모두가 이건 누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책을 읽는 분들이라도 같이 공감하면서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프지만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신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프로그램 포맷상 이제 진행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요. 오랜만에 저희 톡톡에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한 말씀 하고 그다음 김정민 시인님 마무리 인사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자리에 네, 참여하게 되고 또 너무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자주 시로 많이 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정민 시인님. 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오셔서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필람 쌤도 굉장히 바쁘시고 이민아 쌤도 바쁘신데 저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그리고 마무리를 이민아 시인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를 또 옆에 앉아서 좀 부끄러울 정도로 미안보다 그러니까 막 과찬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한 밤일 것 같습니다. 이 말 누가 쓴 것 같았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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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문학톡톡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이곳 남포문고 갤러리에서 이제 부산 작가 회의의 소설가와 시인, 그다음 달 또 소설가와 시인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장르별로 번갈아 가면서 독자들과 만날 겁니다. 그 주변에 도서관 독서회 분들 추천 많이 해주시고 다음 달은 소설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과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작가회의 페이스북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작가회의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소식도 받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마치고 이제 사인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